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속 세상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눈과 귀를 잡는 흥미로운 뉴스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갑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어제 정부가 발표한 집값 대책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강수 15억 원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전격 발표. 원래 이런 정책은 그 발표된 날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지요. 12, 16 부동산 대책입니다.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을 묶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억 넘는 아파트는요, 대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서울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됐고요. 종부세율도 0.1에서 0.8%포인트 올렸다. 그러니까 어제 대책을 요약하면은 요 표를 좀 봐주실까요?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대출을 묶고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고 세 가지 골자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목부터 비판적입니다. 집값 불질러 놓고 당장 대출 금지 초법적 조치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 못한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비건 우리 여기 있다. 북한의 판문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특별 대표를 한 명 선정했는데 스티브 비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회견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다. 뭔가 손짓을 했지만 동시에 도발을 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동시에 또 경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 부동산 관련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풍선 효과다. 환자 전액 부담이 1조 원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를 들여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환자들, 아프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자 전액 부담은 오히려 1조가 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병원들이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 통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서 수익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효과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케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이 뒤에 있는 건물이 국회 본청이거든요. 그 앞에 계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태극기도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국회 본청 앞 점령한 태극기 부대다. 어제 사실은 이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집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걸 반대하는 집회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단체에 소속되신 걸로 보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어제 추산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고요. 경찰은 한 6,000명 정도 보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파. 그리고 오늘 묘사를 합니다. 다들 난장판, 아수라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신문 확인해 봤고요. 오늘 출연하신 네 분 패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이재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강남 진입 금지령. 어제 집값 대책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강남에 오지 말으라는 겁니다. 아수라장 국회, 방금 사진으로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엄격한 성격 탓에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런 변명이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국의 딜레마. 지금 조국 전 장관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오늘 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부가 발표했죠. 집값 대책. 숫자로 따지면 18번째 집값 대책입니다. 그런데 17번째까지는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집값을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 대책 강력하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15억 시세 기준입니다. 15억 시세.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현금이 없으면 강남 집 못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진입 금지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부 초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규제로 시장이 마비될 것이다. 총선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총선용이다. 다주택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해서 뭐 집을 좀 팔 수 있는 어떤 숨통을 열었다. 이런 부분도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들 집 한 채 빼고는 수도권에 있는 거 팔아라. 수도권에 2채 이상 있으면 팔아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권고라기보다는 지시 아니냐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집값 대책에서 앞선 기사는 이제 대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세금 부분입니다. 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367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만 원씩 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율이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 종부세 등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렇습니다. 여기 예가 좀 나왔거든요. 반포자이,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보유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요. 통상 알고 있기로는 30평대 초반을 말합니다. 30평대 초반 아파트를 강남에 갖고 계신 분이 어떤 세부담을 지게 되는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내년에 종부세만 2천만 원 이상 더 내야 된다. 그리고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이 200%에서 300%. 그러니까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 비율이 지금까지는 200%까지인데 이제 300%까지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시세 30억 이상 공시가 전실화율을 80%로 공시가는 굉장히 좀 낮았는데 시세에 거의 80% 육박하게 올리겠다는 거다.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많은 신문들은 어제 정부의 집값 대책에 대해서 초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약발이 있을까? 이 약발은요,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합니다. 분석이 갈리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공급 해법이 빠져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급 부분은 별다른 게 없었죠. 늘린다는 부분은. 근데 반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책이 나오면 늘 이렇게 평가가 갈립니다.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걸 좀 알 수 있죠.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은 어제 뭐 제일 주목을 끈 거는 15억 15억 아파트 대출금입니다. 사실 15억 이상이면 강남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정책은 사실상 강남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세가 15억이니까 그동안에 서울 시내 전 지역에 뭐 전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상당수 지역의 시세들이 올랐다. 퍼센테이지는 뭐 통계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걸 감안하면 꼭 강남이라고 하기만은 어찌 보면 안 맞죠. 좀
강남이라고 하면 자극적이긴 하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엔 꼭 강남 지역에 뭐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예. 표현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어저께 대책의 핵심은 예. 대출 조익입니다. 대출 조익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세금 부담 늘리기. 예. 자, 세금 부담 늘리기는 종부세니까 해당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세율도 올렸고 예. 아까 우리 이 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올해 낸 종부세의 절대액에 비해서 예. 내년에는 예. 200% 예. 한도를 씌워놨거든요. 예. 200%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3배입니다. 3배. 그렇죠. 그럼요. 100%가 2배니까. 예. 자, 300%까지 늘리니까 4배까지 4배. 종부세가 한 해 만에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 캡을 높였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예. 조치고요. 예. 자, 대출 조이기가 사실은 어느 부동산 대책이든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LTV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아파트 또는 집의 예.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퍼센트를 정하게 예, 되어 예. 있거든요. 각각 다 은행들이 알아서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예. 그거에 맞춰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대출 조이기가 사실은 가장 실수요자든 투기 수요자든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막아놨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 은행에서 저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도 예. 얼마든지 투자를 했고요.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는 거는 예. 거의 은행의 대출에 의존해서 예. 전세라든지 뭐 기타 비용을 조금 더 감안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그런 걸 지금 꽉 조여버리는 건데 예. 더 핵심은 통상 지금까지는 LTV 같은 저런 대출 조이기를 예. 해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시장에 당장 충격이 그렇죠. 가는 거를 막기 예.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어제 조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예. 어제 발표하고 오늘부터 적용이라는 게 아. 그게 아주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획기적이다 또는 아주 예. 강도가 높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 당장 저는 대출 조익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나온 부동산 대책도 다 효과가 있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대출 조이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세금은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시장과 정부 간의 싸움인데 예. 당장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고 아우성이긴 하지만 내야 되는 세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훨씬 높으면 그럼 속으로는 다 버티게 웃고, 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다 웃고 있는 거죠. 버티겠죠. 예. 당장 뭐 다른 방식으로 예. 돈을 조달을 해서 예. 세금을 내고 나도 집값 오름세가 훨씬 더 높을 예.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으면 예. 크면 그러면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예. 대출 조이기는 아마 효과가 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세금의 경우 통상 세금을 올리면 그 오름폭을 또 가격에 전가시키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떨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과연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볼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요. 이런 기사도 또 오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마 이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규제 그리고 규제가 풍선 효과.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자 다시 또 정부가 규제를 하죠. 또 집값이 폭등하죠. 보면 규제, 풍선 효과, 집값 폭등. 과거 노무현 정부 되자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을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당시에도 부동산 대책 참 많이 나오고 강력하다는 얘기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30여 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문정부 수요 억제 수단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세 24주째 상승. 이거 부작용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정책에 대한 약발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다리면 또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부와 시장의 싸움인 겁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10여 년 전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거 뭐 정부 대책 나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제 공급 때문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없으니까 오르는 것이다. 네. 희귀하니까. 없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입장에서 물론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 사실은 자동차와 다르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 방어적인 입장 또는 자산이 예. 상승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하게 규제를 한다보다는 공급을 늘린다든지 또는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이 없이 예. 지금 막연히 규제만 한다면 사실 저 15억 대출 예. 일반 서민한테는 거의 무관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예. 대해서 어떻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 이런 제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서울, 특히 그것도 뭐 강남이라든가 용산, 마포 최근에 급등한 지역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전국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부동산은요. 단순히 그냥 정책이 아닙니다. 항상 뭔가 정치와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공교롭게도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의 고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집을 팔으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그 기사 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한 채 남기고 팔아라. 물론 권고입니다. 권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 많으면 좀 파세요. 이게 권고로 들리십니까? 지시로 들리십니까? 이게 반응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솔선수범 6개월 내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추가적인 어제 설명이 청와대 관계자 통해서 있었어요. 뭐 대충 보니까 6개월 내 처분.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왜 그러냐면요. 매년 한 3월 정도 되면은 공직자 재산 등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팔고 그 이후에 좀 팔고 뭐 이렇게 좀 그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뭐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처분 안 하는 참모에 인사 등 불이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니고 시사. 그럴 수도 있다. 살짝 비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권고지 안 팔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사실상 모든 부처 고위직에 집 팔라 지시했다. 그러자 야당은 지금 이런 거 내놓는 거 보니까 이거 총선용 쇼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죠.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 전용직 참모들이 최근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은 직원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려서 뭐 수익이 뭐 10억이 들었다, 얼마가 들었다 이런 발표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의식한 거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실련 지적 일부 수용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다주택이라서 처분 권고 대상인 청와대 고위직 직원들 명단도 이렇게 또 싣고 있습니다. 쭉 보면요. 뭐 한 채, 그러니까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의 어떤 명단인데 아마 고민 속에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좀. 네. 뭐 아까 뭐 정부 정책과 곁들여서 지금 어제 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권고를 한 거예요. 이게 권고인지 지시인지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겠지만 아까 본 기사였지만 이거는 야당은 이거 여론을 의식해서 총선용이다.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예.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예.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모순된 점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모순된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 이제 반시장적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시장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정부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저것도 지금 뭐 약간 비꼬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지금 현재 어제 나온 정책을 예. 가지고 그 정책은 순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팔게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예. 집을 가지고 있거나 살 거면은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는 건데 예. 지금 저 청와대에서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현직은 11명이라는 예.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장차관 쪽으로 번진다고 얘기까지 예. 나오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니 이제는 그 어차피 집 가격이 올랐으니까 청와대가 수익률까지도 지금 관리를 해주는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수익률 관리요. 그럼요. 그러니까 차익을 남겼다라는 뜻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경실련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 굉장히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정부가 해주나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냉소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부동산이 지금 뭐 앞서서 말했던 지금 예. LTV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예. 뭐 등등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는 어느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에는 시장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건 우리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교육하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그렇죠. 있다고 우리나라는 좀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교육하고 부동산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그런데 있습니다. 교육과 부동산이 좀 같이 간다는 평가 항상 많았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 예. 가격에 대한 정책도 정책이지만 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 중에 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그 자사고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불거져 나와서 강남 특히 일대에 있는 예. 뭐 파락군의 부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즉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순적으로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부 정책이 예. 실력이 없구나라는 부분을 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정부가 정책을 다룬 실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양지열 변호사.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다주택자인 직원들은 아까 제가 고민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을 하면 그거는 정부 부처로 다 퍼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부처에 계신 고위직 공무원 분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청와대를 내부를 향한 공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이게 권고로 들립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어제 한정을 하기를 수도권의 2채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 청와대 직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저는 뭐 고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수도권 내 다주택, 이주택, 더군다나 이제 과밀 예. 지역 같은 곳에 이주택 가지신 분들이면 예. 고민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고민일까요? 배부른 고민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배부른 고민이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도 예. 뭐 시장의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나왔지만 15억 원 이상의 규제를 막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비율로 예. 따진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국민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절대적인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을 수가 않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예.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예. 오히려 집이 없는 그러면 청년층이라든가 없는 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를 예. 뒷받침하는데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나머지 청와대 강요들이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걸 고민을 진짜로 고민은 그걸로 하셔야지. 예. 집이 수도권에 2채 냈는데 그럼 나는 공직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 아니면 집을 팔아야 돼? 이거 고민하실 거면 배부른 고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건 고민할 거기도 안다. 있으면 팔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나오시든가 뭐 배부른 고민이시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 분들 걱정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지열 변호사는 고민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그분들의 고민은 정말 집이 없어서 이 겨울을 예. 힘들게 보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걸 고민이라고 해? 이렇게 말 나오겠죠. 수도권에 2채 이상이니까 못해도 진짜 거의 10억 가까운 몇십억이 이상을 있으시다는 얘기죠. 계신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의 말씀은 고민거리 자체가 아니다였습니다. 지금요. 예, 이재용 전 의원. 거기에서 한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예. 만약 이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판다. 예.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 뜻은 뭐냐면 그래 나는 청와대에 얼마 안 있겠지만 집값은 올라갈 거다라고 정확하게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 판다 그러면 나는 뭐 공직에 더 있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 오창석 평론가.
저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좀 권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팔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최고점에서 팔라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 아까 지금 이재용 전 의원께서 그 차익 얘기하신 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차익이 지금 가장 높을 때예요.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6년간 새로운 분양이 없었고 앞으로도 제한을 한다면은 지금 차익이 가장 최고점일 때예요. 그러면 가장 차익을 많이 남겨라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후속 기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진짜 지시에 따라서 판 사람들의 차익이 얼마냐 이런 후속 기사 분명히 나올 거라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봉책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국민의 감정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사실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정책을 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팔라고 하는 이 권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입장도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좀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집값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이렇게까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변명이죠? 이런 변명이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변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시죠?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어제 이제 재판을 받았죠. 이른바 이제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 폭언, 폭행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재판에 나와서 그 변호인이 한 얘기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이명희 측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 탓에 다 벌어진 일이다. 무슨 변명일까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서 저런 불미스러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해명이에요. 재판에서 남에게도 기대치가 커서 그랬습니다. 이런 또 설명도 있었습니다. 요거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재판장에게. 이전 이사장의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었다. 그래서 폭언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고 그랬다. 일단 혐의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가까운 내용을 좀 거론하면서 뭔가 설명을 한 건데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요 내용들이에요, 지금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직원 9명의 수년간 갑질, 이명희 스트레스 때문에 아까 스트레스 얘기하셨죠? 약간 봉양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고요. 폭행의 상습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죠. 여기 보면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관련 사진까지 좀 싣고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 해보기 전에 먼저 관련 영상 저희가 좀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행한 일은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갑질 반복되는데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도 이런 사안,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재판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 탓이다. 그리고 봉양 이런 문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좀 이해되세요? 변호인으로서는 좀 괜찮은 어떤 해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이런 사건의 특수성은 법적으로 법리를 다툰다거나 사실관계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최대한 찾아내서 여러 가지를 가능한 뭐 피고인의 사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혹시라도 무슨 어떤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든가 이런 예. 것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겠으나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사정을 봐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 범죄라든가 법적으로 이걸 뭐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있다든가 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예. 했다라는 거 그냥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럼 왜 그랬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변명을 좀 찾아내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찾다 보니까 예. 뭐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기여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뭐 생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라든가 예, 예. 아니면 당시 고 조영호 회장이 평창 올림픽 유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그거를 또 이제 법적으로 굳이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건 변호인 입장에서는 시기가 그 시기 때문에 좀 집중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 때문에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지 상습적으로 이게 폭행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도 단순 폭행이 겹친 거와 약간 우발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거군요. 우발성 자학이 상습성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특수했던 게 이제 변호인이 그런 주장도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어떤 성격 탓이라고 보기에는 예. 이 얘기들이 너무 심한 얘기들이 많다라고 예. 하면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보면서 예, 이제 예. 욕설들을 다 예, 예.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예,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거 굳이 안 읽으셔도 민망하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양조열 변호사 보시기에 이 성격 탓이라고 이제 어떤 해명을 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 게 이게 사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성격 때문이다 그러다. 이게 주 이유로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좀 감안할까요? 이거는 이제 법적 감경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장량 감경이라서 판사, 재판부 마음에 따라서 좀 깎아줄 수도 있는 여지를 넘겨준 형을 거긴 깎아줄 수도 있는 여지는 예. 된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재판부 임무입니다. 재량입니다. 재량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 해명이 어제 있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게 해명이 될까? 약간 가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조선일보 기사 여기 있는데요. 그 부분. 어제 전 이 재판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양조열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입니다. 한편 검찰이 피해자 진술 조서를 법정에서 읽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한 욕설이 반복적으로 나오자 그러니까 재판 좀 조용하고 있고 다들 전 경청을 하면서 뭔가 재판했는데 검사가 이제 진술서를 읽는데 그 내용을 읽는데 거기에 욕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부는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사님도 좀 민망할 것 같다. 욕설은 우리가 알아서 보겠으니 읽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런 장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 기사가 깨알같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예, 유교 의원님. 이런 경우에 통상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이게 의학적 용어인지 사회학적 용어인지 예. 뭐 구분을 해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나타난 게 폭언이나 폭행이고. 그래서 뭐 그걸 포괄적으로 갑질이라고 또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요. 폭행이라면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상대에게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예.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처벌이 필요한 거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꼭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도 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면 마치 조금 뭐 봐준다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제가 보기엔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들이 예. 가족이나 또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예. 계약 관계이든 또 뭐 어떤 뭐 이 교유 관계이든 간에 상대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다면 이건 치료냐 처벌이냐 분명히 전 책임을 져야 될 무슨 일이다.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어제 설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든 처벌이든 이걸 다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이명희 이사장 이분의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분은 예. 또 이분의 가족들은 예. 계약 관계를 마치 상하 관계인 양 착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상하한 게 또 뭐 주종 관계처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런 공사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예. 또는 뭐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분들에게조차도 예. 그걸 분명히 계약 관계인데 그걸 예. 착각한 거잖아요. 그걸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름의 좀 고상한 이름으로 뭔가 가해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전 꼭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다. 결국 결론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출발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요 뒷부분에 이제 진술주소 부분이잖아요. 진술주소에는 그런 욕설이나 이런 걸 다 적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뭐라고 욕설을 했는지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뭐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뭐 표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삐 서류 처리도 하기도 그렇게 하지만 법정의 서류는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폭행 같은 경우라면 있는 거 모든 걸 다 적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는 그냥 쳤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오른손으로 뭐 왼손 어깨 부위를 뭐 강하게 몇 번 이렇게 때렸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습니다. 그러니 욕설 부분도 다 적은 거네요. 똑같이 그대로 옮긴 겁니다. 녹취를. 근데 또 이런 거를 또 검사층은 다 읽습니까, 그럼? 아, 평소에는 이게 다 일일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추측을 하는 거지만 아마도 이게 이제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뭐 성격 탓이라든가 상습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서에 보면 어떤 피해자들이 겪은 건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A 피해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B 피해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읽었던 검사는 그 부분을 그게 상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발적 아이런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일일이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거 안 읽어도 그냥 우리가 읽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듣다가 너무 민망하니까 이제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 안 읽어도 됩니다라고 된 거네요. 아무튼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기사에 지금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 뭐 기사가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지금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게요. 지금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란 이유 때문에 불출석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골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서울 시내에서 뭐 오찬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이 포착되는데 과연 불출석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거든요.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도 재판이 또 있었는데 어제도 역시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불출석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프, 오찬,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는 특혜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검찰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허가 취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검찰이 먼저 지난번에 불출석 제안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한 거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잖아요. 그래도 뭐 주장이 또 맞서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뭐 서로 다른 주장인데, 뭐 검찰 쪽에서 만약에 앞서서 불출석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거는 뭐 다른 서로 맞서는 얘기고요. 관심사는 이겁니다, 바로. 그러면 재판부가 앞으로 판단을 할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거든요. 오창석 평론가는 재판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재판부나 검찰이나 조 전 장관 수사 절반만 해도 출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한 해 경호비만 뭐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골프나 오찬 이런 것도 사실은 정의당 부대표인 이만솔 부대표가 직접 뛰지 않았으면 많은 국민들이 아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만솔 부대표 말고 검찰의 정보력이나 수사력으로도 충분히 상태가 확인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의지가 있었다면은.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다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예우가 아닌가, 또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허가를 했는데 이게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제도요, 백담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대 말부터 머무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생활용품을 최근에 치워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요, 뭐 어떤 곳에서는 친필 천판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철거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면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기억과 뭐 물건 이런 걸 좀 치우고 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재용 전 의원. 네. 여론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카메라로 잡혔기 때문에 식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골프 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설명하기가 힘들겠죠. 해명하기가. 예.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판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고민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진짜 예. 이 소위 말해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그 치매죠.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 지금 나온 화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더 의학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의학적 판단으로 인해서 만약 이게 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사실 허가할 때는 사실 진단을 하든가 이런 게 첨부가 됐겠죠. 그걸 보고 당연히 그것을 판단했겠죠. 이유로 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예. 걸린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한테 뭐 불리한 증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기억도 예.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오히려 법정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해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어디다 철거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이 내용은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아수라장이란 표현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도 어제 그 사이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널 네 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비된 판넬에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보수 집회로 난장판된 국회. 본회의 또 무산됐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이게 국회 본청 바로 현관 앞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죠. 이게 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자칫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럴 경우는 크게 부상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국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 등 1만 명 정도 지금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본청 진입 시도했고요. 출입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그리고 서른, 홍영표 등 여당 의원들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막 고성도 듣고요. 약간 몸싸움도 있었고 뭐 안경이 벗겨져서 날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한국당은 19일까지 국회 집회. 그러니까 오늘도 열립니다. 오후에. 그리고 목요일까지 매일 국회 그 본청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요. 지방 당원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오늘도 또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을 나눴어요. 어제는 수도권 서울이고요. 오늘은 대구 경북, 모레는 부산 경남. 뭐 이렇게 지역이 좀 나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었는데 이런 또 주장도 나왔어요. 문희상 잡으러 가자. 국회의장을 잡으러 가자.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한국당 지지자의 국회 정문이 뚫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뚫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오전에는 그런 통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인파가 몰리고 위험하니까 이제 봉쇄를 하기 시작을 했죠. 본관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 집회 8시간 지나서야 해산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께나 해산됐습니다. 민주당 정치 깡패 다름없는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만들어가지고 민주당과 군소 여당들 자기 말하자면 돌만이 이거 다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표를 얻어가지고 다 모으면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독재예요. 지 못대로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거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자, 어제 상황 네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는데 일단 쓰신 걸 쭉 보니까요. 양지열 변호사가 가장 큰 글자로 아주 단순하게 쓰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자유한국당 독립 만세라고 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물음표를 썼습니다. 예. 근데 사실 당대표, 더군다나 예. 이제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당대표가 저렇게 많은 집회 인원을 끌고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한다? 이 모순된 장면을 도저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데 예. 일단 저거는 사실 이제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다. 그러니까 물리력 동원한 것 때문에 지금 다 수사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지만 예. 더 이상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나설 수 없으니까 지금 지지자들, 강력 지지자들을 동원한 건데 예. 저 지지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아주 강한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보수라는 표현도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분들, 이른바 아까 신문의 일부에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했던 예. 그런 분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거 아니에요? 당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까지도 저 예. 한복판에 서서 같이 구호 외쳤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저기에 저분들만을 보는 독립공화국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저기는 독립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예. 과연 그걸로 만세를 부를 수 있을까? 저기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의 위치는 딱 저기서 고정이 된 게 아닌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새롭게 표방하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새로운 보수 이런 예. 당에서 예.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로운 보수도 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 나올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독립을 할 양지열 텐데 만세를 부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황교안 대표는 딱 저기에서 이제 다 고정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금 이의 제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부분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모인 1만 명이 다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이나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도 많이 왔다 이렇게 주장도 좀 있었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분위기가 과열되자 일부 참가자들이 문희상 이런 이 국회의장 얘기를 하면서 막 하니까 약간 좀 한국당 쪽에서 좀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만하자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여기 같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 얘기를 듣고 계신 자유한국당에 소속해 계신 이재용 전 의원, 황해 자리매김 이렇게 쓰셨네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물론 이게 몇 달 된 예. 얘기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황교안 대표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저항 운동 이것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거는 앵커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쓰는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우 강하게 수위가 높습니다. 네, 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리매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또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최소한 그 지지자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까지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과연 향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도 지금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원 아닌 동원 아니면 동료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슈가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으면 아무리 당원이라고 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는 건 뭐냐면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공수처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금 저런 지지자들이 나오게끔 만든 거는 민주당과 지금 나머지 4개 야당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 이 선거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 그 패스트트랙 때 얼마나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들조차도 지금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지금 국회가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열리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의견이 취합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본 국민들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서 보통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계단에 예. 한 반쯤 정도, 예. 반 정도 내지만 한 4분의 3 정도만 찹니다. 예. 근데 저렇게까지 많이 오리라고는 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예 그러면은 상상도 어제 못했겠죠. 자유한국당 측에서 당황한 거예요? 그 규모를 보고? 규모를 보고 당황하죠. 당황한다는 게 꼭 이게 나쁜 쪽으로만 예. 당황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 이슈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예. 거기에는 과연 자유한국당을 예. 지지하는 사람만 있었겠느냐. 예. 너무 좀 한쪽으로만 예. 편향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예. 그것도 저는 평가는 받아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회가 저렇게 뭐 예. 난장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어제 국회에 본청 진입 시도한 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처음에 저런 일이 있으면 보통 예. 잘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규모 집회를 하고 예. 한두 시간 만에 해산이 됩니다. 예. 근데 어제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이슈였기 때문에 왔다는 거 보면 말씀드리고, 예. 전반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반대를 하지만 예. 근데 이것을 자유한국당만의 잘못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오후 2시에. 그럼 또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 다음 기사는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협상과 대화 실종된 국회, 거리 정치에 포위당했다. 어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에 국회가 포위당했다. 왜냐하면 국회가 협상 타협이라는 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는 책임이 이제 국회에 있다. 이렇게 좀 하는 기사입니다. 자, 어제요. 그런데 밖에서는 저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 오전에 어제 국회 안에서도요. 뭔가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좀 걷어주십시오. 아이들을 밟고 가려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하고 눈물 납니다. 나가서 농성하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있는 거 잘하시잖아요. 본회의장 앞이 왜 국회의원들 앞이지 왜 이게 상대장이라고 뭘 잘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예요. 충분히 됐어요. 자, 그만하면 됐어요. 자. 문상의장한테 가서 이야기해. 애들 앞에 부끄러운 일 하면 애들 앞에. 예, 국회 본청 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유치원 3법 관해서. 그러면서 저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윤경호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제 황교안 대표의 연설, 그다음에 어제 예.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대의 정치를 아예 패대기를 쳐버렸다. 저는. 패대기를 쳤다. 예. 어제 저 상황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건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요. 국회라는 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예.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완력이나 예.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또는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모든 걸 끌고 가는 식의 정치를 할 거면 직접 민주주의, 그거 직접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예. 이미 기술적, 물리력으로나 예. 기술적으로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지, 간접민주주의를 하는지를 예. 잘 알 거예요. 예. 굳이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안 받아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필요한 게 국회이지 않습니까? 예. 선거라는 것도 그래서 예. 필요한 거고요. 황교안 대표의 연설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군중들을 향해서 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무엇을 위한 승리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아. 그러면 어제 그 상황 이후에 예. 오늘 아까 이상호 랭크가 오늘도 2시에 또 집회가 예정돼 예.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막을 수 있나요? 국회 안에서 저런 시위와 예. 집회를 그것도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고 예.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해서 저런 다수가 밖에서 국회를 예. 둘러싸고 큰소리 치고 있으면서 뭔가 한쪽의 세력들이 한쪽을 지지하는 예. 듯한 그걸 즐기는 형식으로 협상을 하겠다? 예. 전 그건
정말 너무 짧은 단견이 아닐까. 예. 뭘 위해서 뭐를 끌어들였더니 나중에 더 큰 예. 낭패를 당했다. 그런 우리 여러 가지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어제 저 상황에서는 한국당의 책임인지 국회 예. 경비의 책임인지 예. 모르지만 다 무너뜨려 버렸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점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는 연못구어라 그랬어요. 그럼 뭔가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일단은 뭐 연못고란 말 자체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낚는다는 뜻인데 엉뚱한 곳 같다는 소리인데. 네, 그 국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100석이 넘는 큰 예.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이 정도밖에 시위를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명희 지금 재판 방금 전에 저희가 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예. 경찰에 대한 폭력, 현행범 잡힌 예. 사람이 있고요. 정의당에 대해서도 폭행했고 30 의원한테도 폭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어떠한 것도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일단 오늘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 이제 지역 선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저기에 발이 묶여 있어요. 지역구와 그리고 현실 정치를 정말 동떨어진 행태를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든지 또는 예. 일반 보수층을 절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저기 계속 성족이랑 해병대 동지에 나와요. 해병대 동지의 무슨 어떤 권익이라든지 예. 이익을 요구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인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 보수층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지율 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틀 안에서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너무 자아도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이 160석에서 180석 얻어서 독재를 한다. 예. 지금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돌려보면 시뮬레이션으로 그 어떠한 정당도 150석 과반석도 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독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범여권 숫자를 다 모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떤 정당도 그렇게 얻지는 못하죠. 쉽지 않고요. 전 또 언론도 저렇게 보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 예. 간에 무슨 뭐 예. 석패율이라든지 봉쇄조항으로 예.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국회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투는 것 자체가 예. 그런 협상 과정인 건데 예.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인데 예. 그걸 다 뭉뚱그려서 지금 협상과 대화가 실종됐다. 예.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전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도 너무 좀 비겁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분명히 콕 집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어떤 동상, 조각상이라고도 하시는데 동상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이 동상을 보신 분도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승사자 같아서 너무 무섭다. 또다시 쫓겨난 세종 조형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있었다가 결국은 철거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요. 여기 있습니다. 2015년에 국세청,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 세워졌다가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 막 민원 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이 있는 건물 앞에 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앞에 있다가 소방청 앞에 있다가 이런 근데 또 민원 제기되니까 약 4년 만에 떠돌이 신세가 돼서 결국은 철거가 됐다는 건데 지금 화면 나가시죠? 이게 원래 이 조형물의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 흥겨운 우리가락입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인데 뭐 한복 차림을 쓴 그리고 갓을 쓴 남성이 뭔가 춤사위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게 밤에 보거나 그러면은요. 저승사자처럼 보인다 막 이런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필 국세청 뭐 소방청 뭐 이런데 사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친 일을 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서니까 더 민원 제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은 국세청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승사자가 서 있으면 왠지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소방안전청은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행정안전부도 굉장히 그렇고. 사실은 어떤 생명 이런 걸 다루는 곳이잖아요.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 왜 저승사자가 서 있으면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참 요즘 말은 아니고 우프다고 하죠. 웃어야 될지 슬프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런 식의 어떤 예산 낭비 사례라는 꼽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든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든 예. 저런 조형물들이 법적으로 요구가 되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저런 조형물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서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실은 저 조형물을 만든 작가분은 저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은색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전통 춤사위를 어떤 남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고 한복 입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만 보면 그런데 저게 엉뚱하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오창석 평론가. 아마 여기서 저거 실제로 본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보셨어요? 오. 밤에 가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국세청 직원이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를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제목은 흥겨운 우리 가락인데. 전혀 흥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걸 만들 때 좀 시안이나 도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이 작가분들은 깊은 뜻을 담아서 저걸 만들었을 텐데 이게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재용 전 의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다. 죽음과 세금. 근데 근데 저런 조형물이 하필 또 국세청 앞에 있었다는 국세청 거잖아요. 앞에 있다 보니까 블랙 코미디죠, 사실은. 아무튼 이게 오늘 꽤 화제가 됐어, 예,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공공건물이나 또는 공공건물이 아니면 인간건물에도 저런 문화적인 조각품이나 또는 뭐 상징물 꽤 이런 많이 것들이, 설치돼 있어요. 지금. 의무화돼 있든지 아니면 설치가 돼 있겠죠.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자체 장이나 또는 뭐 담당 국장이나 뭐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그럴까 이 분위기 또는 원래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이런 거 조각물 하나 세우면서 뭐 많은 의견을 다 묻는다 이런 절차는 복잡하지만 이런 게 어찌 보면 몇몇 담당자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 눈이 동시에 보면 또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몇몇 담당자들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게 아닐까. 결국 중요한 건 예산 낭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조형물 사실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 예술 작품을 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분께서는 꽤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저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게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내용인데요. 별세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속 뭐 이런 문제 남잖아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김우중이 지냈던 1박에 328만 원. 펜트하우스의 운명은 1박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저도 착각을 했네요. 328만 원이 아닙니다. 328원이에요. 펜트하우스는 여기다 만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박 328원짜리 펜트하우스였는데 이게 뭐가 좀 주목을 끌고 있답니다. 힐튼 호텔과 2024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1년에 12만 원을 주고 이걸 사용하는 계약을 옛날에 맺었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채무 등의 문제로 이 임차권 자체가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길 변호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99년도에 당시에는 김우중 전 회장이 이제 이 힐튼 호텔 꼭대기층 복층입니다. 복층이고 그거를 집무실 겸 숙소로 쓰겠다라고 해서 펜트하우스. 예, 펜트하우스로. 당시에 저 호텔은 또 이제 대우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에 이걸 빌리기로 한 겁니다. 2024년까지. 원래는 저게 정상적으로는요. 1박에 5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러면은 12만 원은 어느 정도 약간 상징적인 계약 금액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별세도 했고 이 호텔에 또 지금 더 이상 대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우를 회체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주인도 달랐을까? 그 달라진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게 호텔은 인수를 했는데 임차권은 이 김우중 아니 그 비싼 가지고 방인데 그 비싼 방 못 내주는 거예요. 그 꼭대기층을 못 내주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걸로 소송까지 됐는데도 또 김우중 전 회장 측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계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꼭대기층 정말 1박에 500만 원짜리를 여태까지 못 빌려주고 있었던 건데 12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면 328원이 그렇죠. 됩니다. 만 원이 아닙니다. 원이 됩니다. 저게 이제 273평이랍니다. 273평. 엄청난 규모네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권은 남아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거를 물려받은 거예요. 예. 물려받는데 아시겠지만 김 전 회장 같은 경우 추징받아야 될 돈도 많고 못 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조단이고 그 채무도 있고 남아있잖아요. 채무도 빚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족들이 과연 빚청산을 할 때 쓸 거냐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관건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속을 포기하면 다 이제 못 받게 되는 거고. 상속을 포기하면 저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포기하는 걸 다 포기하는 건데 한정 상속 얘기는 또 뭡니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김 전 회장이 남겨놓은 재산도 있고 예. 이익이 되는 적극 재산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뭐 통장에 뭐 잔액이 있으면 이것도 있지만 빚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김 전 회장의 빚은 남겨진 재산 안에서만 갚는다. 나머지 우리 재산으로 이 빚까지 갚을 수는 없다. 이게 어쩔 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잘 나가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규모로 보면 빚이 더 많지만 이거 운영하려면 훨씬 수익을 많이 낼 것 같다. 그러면 물려받되 혹시라도 빚을 갖게 되면 이 물려받은 사업체 내부에서만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갚습니다라는 게 한정 승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승인을 할까 아니면 아예 정말 다 포기할까? 유족들 선택이 좀 남아있는 유족들의 선택이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루 328원 펜트하우스 이래서 오늘 기사에 좀 주목을 끄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족 일가 사안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른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건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족 비리 입다든 조국. 어제 유재수 감찰 중단 사안에는 상세히 진술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태도가 달라진 거네요. 사안 따라서 조금. 감찰 중단 혐의 첫 검찰 소환, 묵비권 행사 땐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뭐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에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국,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입 열었다. 검찰,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묵시적 인정 피하려고 적극 설명했을 것,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공방이 치열하다. 문제는 이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딜레마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감찰 무마 떠넘기지 않으면 떠안는 조국의 딜레마다. 본인이 떠안거나 딴 사람이 했다고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유재수 의혹 민정실 3인 협의설이 있는데 박형철, 백원우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 감찰 중단은 조국 지시, 백원우 나와는 무관. 이게 선긋기에서 다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창석 평론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이런 상황 같아요. 일단 이 검찰 수사 자체가 애초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향해 있었던 수사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제는 많이 얘기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가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충분히 조사를 했으니까 재판에서 시시비비 가려보겠다 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그리고 아들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드러난 부분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본인만이 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응했고 11시간 반 정도의 꽤 오랫동안 또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했던 부분이라든지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철저히 조사를 받고 또 해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한 20초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함이요? 왜? 왜 지금까지 자기가 그 가족 관계는 설명을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권 하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렇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추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추정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